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문의 나나쇼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블록체인이 생겨난 배경, 전초 단계라고 할 수 있죠. 1, 2, 3, 4차 산업시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문송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예, 사실 블록체인은 큰 운동장 안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들, 운동으로 말하면 선수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그 마당, 큰 운동장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제공이 돼야 네. 그 다음에 선수들이 마음껏 뛰고 기량을 발휘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토양이 블록체인의 토양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개념이 상식이 되게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블록체인과 소프트웨어가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왜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블록체인과 소프트웨어의 관계는 이 코끼리와 오소리 이런 왜냐면 오소리가 오소리한 이유는 네. 작고 빠른 그 동물이요. 그다음에 네. 코끼리는 크고 느린 동물. 네. 그래서 크고 느린 동물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작고 빠른 동물에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 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다른 말이죠. 프로그램. 그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과 소프트웨어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데 차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다음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 다음이고 그 블록체인에 우리가 다음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와, 강의 시작 전부터 저희들 벌써 학구열이 불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문송천 교수님의 제2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알파고라는 그 3년 전에 그 사건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대생의 일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카이스트 입학시험에 서울법대를 나온 학생이 한번 지원했어요. 서울법대생이 관심 있게 이제 면접을 했죠. 근데 그 법대생이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학부 때 성적이 안 좋으냐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방황하다가 성적을 잘못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법학과 대단히 그 일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대생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합격을 시키고 학생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공부를 잘했겠어요? 근데 중도에 그 학사경고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카이스트 전산학과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는 수학 과목들이 제법 포진돼 있었고 또 전자공학 쪽의 과목도 일부 있었고 근데 그 학생은 수학 과목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사인도 안 나오고 코사인도 안 나오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수학의 기호는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세상의 소프트웨어인데 그 학생이 수학 과목에 따라가지 못하는 성적을 보이면서 탈락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걸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제도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가장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공계 분야의 배경과 기초가 없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순진한 마음으로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체질적으로 법학 구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양파를 생각하시면은 양파의 가장 맨 속에 알맹이 있지 않습니까? 알맹이를 싸고 또 다른 알맹이가 있고 더 큰 알맹이가 형성되고 형성돼서 마지막에 이제 양파 껍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양파를 깔 때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까고 들어가죠. 그 맨 속에 있는 그 알맹이가 진짜 알맹이. 그것 때문에 양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 맨 속 안에 있는 그 알맹이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때 그동안에 바깥에 맨 껍데기에 있는 거를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고 착각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소프트웨어는 맨 속에 있는 걸 가리키거든요. 그걸 만들 줄 아는 사람과 국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과 국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법학 구조를 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구단 소유자를 대국하면서 4승 1패로 그 승부가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람이 졌죠. 그 알파고 때 이제 알파고를 만들어낸 나라가 영국인데 제가 마침 영국 뉴카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경제신문사의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 뉴카슬 대학 교수 사무실에서. 그랬더니 교수님 지금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알파고 대국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난리가 나느냐 그랬더니 온갖 신문 방송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면서 그냥 나라가 완전히 떠들썩하고 8시 9시 뉴스 헤드라인에 그 알파고 대국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희한하다. 이 알파고를 만들어낸 영국은 이렇게 차분하게. 영국에서는 그 일주일 동안 대국되는 기간 동안 영국이 알파고에 대해서 보도한 보도 건수는 딱 3건에 해당합니다. BBC가 한 번, 더 타임즈가 한 번, 가디언이라는 신문지가 한 번. 그래서 딱 3번에 단신으로 취급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국은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이 그 알파고를 다룬 기사 건수를 나중에 조회해 보니까 수십만 건에 달해요. 그 수십만 건인데 3건. 알파고를 만들어낸 나라는 3건인데 이 경기의 관전자로서 관중으로서 경기를 감상한 나라의 그 건수는 수십만 건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건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각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파고라는 그 신형 자동차의 바퀴만 보고 열광을 했어요. 야, 저 자동차 바퀴는 내가 본 바퀴 중에 세상에 저렇게 화려한 바퀴는 없다. 바퀴만 보고 열광했죠.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바퀴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알파고라는 엔진을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 3명이 만들어냈고 3명의 이름이 나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더격이 하사비스라는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만은 그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보도에는 열을 올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고 브렉시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알파고에 대한 보도는 거의 영국에서는 자제되다시피 했죠. 여하튼 돌이켜보면 그 알파고라는 걸 토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는 열기가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활활 타올랐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국가인공지능연구소까지 탄생을 합니다. 아주 급한 속도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양파 구조의 소프트웨어로 얘기하면 맨 바깥에 층에 해당하는 껍데기에 해당합니다. 알맹이가 아니죠. 그래서 구글의 그 신형 자동차 알파고가 화려하게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구글의 OS와 또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을 해서 구글의 그 알파고라는 자동차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면서 인간들의 예상을 깨고 사람에게 패배를 안겼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고 사건을 겪으면서 야, 이제 양파의 저 알맹이에 우리가 손을 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큰 소득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국가인공지능연구소 하나 만드는데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가인공지능연구소에 3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알파고 같은 거 하나 만들어냈다는 소식이 있을 뿐, 한국판 알파고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을 뿐, 그 인공지능연구소는 어느 유력 일간지 기자가 찾아가서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연구소를 방문했더니, 연구소의 이 사무실 책상 지저분한 그 배열만 있을 뿐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그게 예산이 끊긴 거거든요. 3년 지난 다음에 예산이 다 끊겼어요. 여하튼, 그런 뭐 정치적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국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게 단추를 보십시오.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단추를 이렇게 채워야 정상이지. 이게 이렇게 채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또 이 단추가 여기 끝으로 올라와도 안 되고. 꼴이 뭡니까, 그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그 다음에 다음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고 질서와 조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사회로 말하면은 사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려면 법의 규범이 있어야 되고 법전이 뭐 하나하나 쓰여지면서 완성이 돼야지 법전이 만들어져야 사회가 문제없이 굴러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발생합니다만은 법전 없이는 더군다나 사회가 운영될 방법이 없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로 움직이는 법이에요. 법의 체계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 법을 토대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에 해당하는 게 컴퓨터의 OS죠. OS. 운영체계라고 부르는 OS인데 OS 만드는 일에 한때 우리나라가 도전했습니다만은 지금은 OS를 다 미국산 OS를 들여다 쓸 뿐 우리가 만들겠다는 그 시도는 하지도 않고 있죠. 감히 머릿속에 생각 안 하고 있고 개방형 OS라고 그래가지고 남이 만든 거 조합해가지고 큰 돈 안 들이고 운영하려는 그 생각에는 많이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OS의 그 가장 알맹이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업도 안 하고 정부도 그런 일을 독려할 생각도 없고 또 대학에서도 그런 연구를 안 합니다. 대학에서도 OS 전문가들도 부족할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 OS 전문가가 OS를 연구 안 하고 이 양파 구조의 겉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만 해. 그래야 프로젝트가 생겨야 좋은 학생이 자기 밑에 오고 논문이 나오고 승진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OS 전문가인데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OS를 탄생시킨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떠냐. 미국 같은 나라는 OS를 가르칠 때도 전산학과에서 저도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OS를 배웠습니다만은 OS 과목 들을 때 OS를 제가 만들었어요. 왜 숙제가 만드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OS의 큰 그 파트가 4가지 파트가 있는데 4가지 파트를 하나하나씩 만들게 합니다. 밤을 새는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2, 3만 줄짜리 프로그램을 짜면서 만들면서 야, 이렇게 OS가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한국에 카이스트 교수로 와가지고서는 또 새로운 OS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또 국내에서 일을 못하고 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진출해 가지고서는 제가 사람을
키워본들 다 뺏기는구나 이런 또 자괴감도 들었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제대로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적고 만들어서 그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나 구글의 크롬, 안드로이드처럼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적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규합이 안 되고 흐트러지고 다 외국에 좋은 인력으로 팔려나가고 뭐 연봉 뭐 수억 원, 수십억 원 버는 그런 이제 기술자로 자리를 잡는 거죠. 국내에서는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 국내 연구진으로 남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서울법대생의 그 실패담과 알파고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기초가 약하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100% 중에 0.8%입니다. 0.8. 0.9도 아니고 0.8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1%도 안 되는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시장의 최소한 10%는 차지해야 IT 강국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IT 강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10%를 차지할 때까지는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누구나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데 그러나 진면목을 까보면은 하드웨어 일변도로 강국이고 통신기술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통신 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반도체 빼놓으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뭐 걸음마 수준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IT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규모를 갖습니다. 20%가 반도체 통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80이 소프트웨어인데 그 80부분의 약한 나라가 20%에 강하다고 해서 IT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자제해야 되죠. 심지어 80%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스스로 IT 강국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는 IT 강국이라는 말이 나온 적도 없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영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미국과 영국은 컴퓨터를 만든 나라 두 나라에 해당합니다만 스스로 IT 강국이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5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시작한다. 이런 그 창업 정신으로 도전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쓸데없는 자족감과 반도체 강국을 토대로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잘하겠지. 그것도 우리가 최고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착각, 편견, 오류와 교만과 그 잘못된 국가의 정책이 난무한 그런 상태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소프트웨어 관한하는 총체적 난국입니다만 이 난국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답답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덩치 큰 거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덩치 작은 게 돌아다녀야 좋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심을 잡고 고정 위치에 있고 가변적으로 유동적으로 돌아다니는 존재는 작고 빠른 프로그램이 되게 하는 게 인터넷 시대의 철학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컴퓨터가 본점에 한 대만 있고 지점에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고속도로든 뭐 일반도로든 억지로 본점으로 가져와야 됐었지요. 가져오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월급 계산도 못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힘들게 그냥 모든 걸 본점으로 다 이동시켰죠. 그리고 거기서 처리하고 지점으로 발송하고 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데이터는 작고 크든 그냥 원래 데이터가 위치한 위치에 그냥 놔두고 프로그램 아닌 거는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원칙을 정한 것이 인터넷 시대의 철학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그 시스템도 움직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인터넷 시대에서는 주종 관계가 역전이 된다. 오히려 본점이 지점이 되고 지점이 본점이 되는. 그리고 모든 지점은 동등하게 본점의 권한을 갖는. 그러면 본점이 하나고 지점이 100개라고 해봐요. 그럼 101개의 지점과 101개의 본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딜 감히 지점이 본점의 위치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지점이 얘기하는 거죠. 본점한테. 아, 당신만 본점이냐? 나도 본점이지. 이렇게. 그럼 본점에서는 아, 그러네. 그 말이 맞네. 그 너도 본점이다. 그 나도 지점이다. 자기 스스로 격을 낮추고 또 격이 낮은 데서는 높이고 이게 인터넷 시대의 어떤 그 동격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권한의 동등함, 권한의 동등함입니다.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인터넷 시대가 아닌 시대에는 대통령과 국민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죠.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는 그런 권한의 동격성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그 앞으로 벌어지는 데이터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다음이 데이터고 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도 그 블록체인은 저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라고 부릅니다. 그 축구 선수가 마음껏 기량을 펼치려면은 이 좋은 운동장, 스포츠 시설이 마련돼야 되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이 뛰어놀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블록체인 같은 장미꽃도 나오고 또 블록체인보다 더 멋있는 데이터 관리 기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위해서 존재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에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종 관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누가 갑이고 을이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누가 그 주도권을 그 양보하느냐 이런 관계를 생각할 때는 주도권을 갖는 거는 데이터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주인이었고 데이터가 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종관계가 역전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주인이고 프로그램은 종이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점포에서 이러는 그 점원이 손님이 왕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물론 물건 서비스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만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관계를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주종 관계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주종 관계 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기술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주인이었던 것이 종이 되고 과거의 종이었던 것이 주인이 되는 이런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인터넷 기술이고 그러한 그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관리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사실 그 데이터 관리 기술은 블록체인이 다냐? 아니지요. 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 기술의 하나의 그 작은 가능한 기술 중에 하나고 그러나 블록체인 이후에 블록체인보다 더 쉽고 멋있고 강력한 기능의 데이터 관리 기술은 얼마든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 도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 여러 가지 그 뭐 직업의 어려움 이런 걸 호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데이터 세계에 젊은이들이 도전해야 되고 특히 인문학도들이 이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데이터 설계하는 쪽은 거의 인문학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인문학도들이 그런 가능성을 포착을 하고서는 내가 기왕이면 내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공계가 주도해서 일을 하고 남는 자리는 내가 하겠다 이런 그 수동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인문학도들이 이게 데이터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건 내 일인데 내가 왜 이걸 이공계 학생들한테 양보하느냐 이런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학과 뭐 경제학과 이런 인문학 분야에 뭐 국어학과 사회학과 이런 분야에 소프트웨어 과목이 도입이 돼야 되고 데이터 과목도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안목을 넓히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대한 거는 일단 인문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학원에서 뭐 어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들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직접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교육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이 진짜 저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때 IT 분야가 인문학도들과 무관한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조직이고 규범이고 법전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역시 자동차처럼 엔진이 중요하고 바퀴는 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그 관찰.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세계에서 데이터라는 큰 덩어리와 프로그램이라는 작은 덩어리의 주종 관계, 관계의 역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알찬 강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만큼 이만큼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만큼 네.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네.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질문 장전하시고 지혜 씨 먼저 교수님께 질문하시죠. 네, 교수님 하드웨어에 지능을 입힌 게 소프트웨어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홈IoT, 통신사에서 선보이는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자율주행처럼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먼 거리까지 앱이라는 소프트웨어 하나로 모든 사물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소프트웨어는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양파 모양으로 네. 이렇게 하나가 하나를 감싸고 네. 이제 밖으로 또 하나의 그 동심원이 그려지면서 그런 건데 지금 얘기하신 그 자율주행이나 네.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맨 바깥쪽 껍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맹이는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맹이에 강해야 강국이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 바깥에 껍데기에 힘을 가지면요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는 네. 사태처럼 우리나라가 원재료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오지 않으면은 네. 반도체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일본 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알맹이에 약하면 결국 이제 다 지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게 다 껍데기랍니다.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다음 혜진 아나운서가 네, 질문. 듣다가 하시죠. 궁금해진 건데 사실 네네. 인공지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AI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완성본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지금 질문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질문인데 그 알파고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파고에 열광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자동차가 나왔는데 자동차 신종이 나왔는데 자동차를 딱 보고 겉모습을 보면은 디자인이 잘 빠졌다든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자동차에 눈에 띄는 게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눈에 띄면 바퀴가 눈에 띄잖아요. 그 바퀴 진짜 멋있네. 그 자동차를 바퀴를 보고 열광을 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동차의 그 핵심이 뭐가 되겠어요? 자동차 기술의 핵심이 뭐예요? 기능. 엔진이죠, 엔진. 엔진. 기능을 발휘하는 엔진인데 엔진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도대체 어떤 엔진을 장착했길래 저 정도 질과 속도가 나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바깥에 색칠한 것만 보고 그냥 바퀴가 뭐 멋있게 생겼느니 이것만 따지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들여다봐야지 바깥을 보면은 뭐가 좋은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아직은 완성본이 아니다. 그죠? 뭐 완성본이 아닐 뿐더러 네. 그 알파고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전초 단계에 또 전초 단계.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만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네. 네, 외부보다 내부성, 내실이 중요하다고 예. 말씀하셨고 네. 또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소프트웨어는 인문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그 이공계가 아닌 인문대학의 소프트웨어 학과, 특히 데이터학과를 개설하셔서 후진을 양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좋은데요? 제가 첫 번째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에 제가 굴뚝 같지요. 그러나 네. 대학을 하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교수도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만 생각이 맴돌 뿐 제가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법학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문학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이런 거에 대한 그 길이 있다는 거를 네. 알려주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하고 네. 그걸 여태까지 인문학도들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라도 해봐라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체질적으로 이공계가 아니고 인문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도가 파고들면 더 잘하죠. 네. 뭐 저 자신이 인문학도였고 고등학교 문과반 출신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 자랑하는 걸 될까봐 그런 말을 여태 아끼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는 인문학 체질이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교수님, 네. 저도 사실 전공이 행정학이고 네. 대학교 때 법대 수업을 잠시 듣긴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법학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에게 그림까지 그려주시면서 이 유기적인 관계, 양파 껍질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그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 규범인데 네. 법에는 그 모법이 있고 그 모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새로운 법이 있고 그 가장 모법 중에 모법은 그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 있고 네.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을 토대로 민법이 또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양파 그 껍질 구조를 네. 네. 갖는 구조가 이 소프트웨어에서 발견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법학 분야에서 발견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법학 분야 두 분야에서만 발견되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는 수학 분야에 약간 그런 면모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와 법학 둘만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기계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공계 분야는 양파 구조 모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있고 그 엔진에서 발생한 힘을 트랜스미션에 전달하는 그 축이 있을 뿐 둘 간의 관계는 양파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이 물리학이라든가 기계공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특성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고 그 특성은 법학 분야와 100% 일치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공계인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을 적절히 결합하는 일을 시도한 스티브 잡스. 교수님께서 이 기사를 보고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이것 외에도 최근 나온 기사나 뭐 일반 대중 혹은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을 결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소프트웨어 인문학은 원래부터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 존재거든요. 네. 그게 떨어져 있는 거를 스티브 잡스가 결합시킨 게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체질이 소프트웨어 인문학이 같은데 그게 뭘 결합하고 자시고 올 상황이야. 그냥 원래부터 같은 네. 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대단히 그릇된 방향으로 과장되게 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수평 결합해야 된다는지 수직 결합해야 된다는지 무슨 말의 그 잔치가 화려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못 보는 견해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설명할 때도 블록체인이 가상화폐고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고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네. 좀 다르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왜 사람의 심장과 두뇌를 바꿔 설명하면 초등학생들도 정신없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심장이 뛰어야 두뇌가 움직이는 거지 두뇌가 뛰어야 심장이 그 다음에 움직입니까? 심장이 먼저고 네. 두뇌가 그 다음이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두뇌와 심장을 바꿔서 설명하면은 그 모든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게 블록체인이 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고 가상화폐는 고속도로 위에 다니는 하나의 그 자동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걸 블록체인이 자동차고 이 가상화폐가 고속도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만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또 분산 원장 같은 거 분산이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원장도 이해하기 힘들고 분산 시스템이라는 말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말을 쓰기 시작하면 벌써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해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당초부터 찬물 끼얹는 설명을 할 바에는 네. 설명 안 해주는 게 낫죠. 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앞뒤가 전도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이제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사실 경영학을 졸업한 문과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공계가 국가의 미래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공계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수학, 과학 이런 게 어려워서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기피하는 본질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뭘까요, 교수님? 예, 이공계는 이제 분해 결합하는 기술이 대단하대. 그러나 그 부품을 만드는 설계 기술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설계는 뭐 잘했건 못했건 여하튼 뭐 부품이 있으면 결합하는 거지. 이렇게 네.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이공계의 출발점이고. 네. 그러나 인문학은 이걸 기왕에 만들면 잘 만들어야지. 뭐 건물도 우리가 이제 그 건축을 할 때 설계가 잘 돼야 시공이 잘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인문학에서는 해요.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이공계는 설계에 취미가 없어요. 네. 설계는 지금 누가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건축 설계사가 설계해주면 내가 그것대로 시공은 기가 막히게 하겠다. 이거 이공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공계는 시공의 전문가지 설계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맹문이 이게 문맹이에요. 문맹. 할 줄 몰라 해본 적도 없고. 그 설계를 누가 가르치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공계학과에서는 시공 기법만 가르치지 과목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설계는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 설계에 대한 이론과 지침서가 있습니다만은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공계에서도 기피하고 인문학에서는 컴퓨터는 이공계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설계의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느냐. 그 인문계에서는 또 알아서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설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학과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데이터학과에서는
데이터 구현 구축보다 설계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고 네. 그걸 배운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좋은 말로 하면 블루오션입니다만 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먼저 삼성의 문을 두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은 굴러들어온 복을 찬 걸 수도 있잖아요. 뭐 해안이 부족해서인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성이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이길 날이 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길 날이 오기 힘듭니다. 구글을 돌이켜보면 구글의 지난 한 13년 동안의 역사 중에 이제 후반기 한 6, 7년 동안의 역사는 안드로이드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가 만들어낸 구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뺏긴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 게이츠 회장이 최근에 빌 게이츠답지 않은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우면서 결정적으로 가장 자신이 실수한 게 안드로이드를 구글에 넘겨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안드로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을 두드린 적은 없는 걸로 아직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빌 게이츠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안드로이드도 마이크로소프트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 따지고 보면 안드로이드가 비행기 편에 서울에 와가지고서는 그 삼성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인수해달라 이런 부탁을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은 자신이 없는 나머지 거절했죠. 그러자 그 안드로이드라는 게 그 뜻 자체가요, 휴먼 비잉,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받아주세요 문을 두드렸는데 문전박대란 거죠. 그 구글에 갔더니 웬 떡이 굴러 들어왔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구글은 그 후로 10년간의 기간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그야말로 오늘날의 그 IT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이 됐죠. 그걸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네. 자신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의 최강자 중에 하나죠. 다만 애플이 그 약한 점은 데이터 쪽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둘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데이터 둘 다 하는 나라는 기업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 셋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그 다음에 포진하고 있죠. 네 번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삼성은 뭐냐? 삼성은 반도체만 만들지 소프트웨어 관한하는 아무것도 글씨 한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지 손목시계 스마트워치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타이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시기가 지나갔고 이제 한물 갔고요. 그걸 가지고서 소프트웨어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 도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삼성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첫 단추를 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맨 끝에 단추를 위로 끼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중요성을 일반 대중에게도 좀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나요? 네, 우리가 뭐 물건 하나 만드는데 10시간을 들인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하드웨어라는 물건을 만드는데 10시간, 소프트웨어라는 물건을 만드는데 10시간 들였는데 들인 다음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물건이 다른 물건에 10배의 이익을 남긴다 그러면은 그 10배 더 큰 이익을 남기는 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 소프트웨어는 한마디로 하드웨어보다 10배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네. 쉽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백날 만들어봐야
벌어들이는 돈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소프트웨어면은 큰일 벌이지도 않고 그냥 10배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번다고요. 그럼 그걸 왜 하느냐 이거지. 그 머리가 딸리면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딸리냐? 아니다 이거야. 그거 왜 안 하냐? 중요성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중요성을 아는데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중요하다는 건 입으로만 하지 머리나 심장으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지 느껴보지 못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걸 느끼는 나라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영국 이 두 나라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그 느낌을 가질까요? 그 사람들은 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앞서가는 그런 선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벤치마킹을 하려면 그런 걸 해야지. 네. 외국 가가지고 4차 산업 어떻거나 전시회 들여다보고 이렇게 각 지자체 지도자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거 봐가지고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의 토양이고 또 블록체인이 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건데 과연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막강해지면 그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도 막강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그 데이터 다루는 기술의 끝에 끝을 가보면은 아주 첨단의 첨단을 가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만큼 데이터를 다루는 현란한 휘황찬란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라는 건 왜 필요하고 왜 존재해야 되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소프트웨어라고요.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해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블록체인의 관계는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IT나 소프트웨어 컴퓨터 분야에서는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그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앞뒤가 바뀌면 모든 일이 혼란으로 빠져들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개념이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헷갈리게 되고 블록체인이 뭔지 가상화폐가 뭔지 같은 걸로 보자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분명히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마우스를 가지고 어딜 들어가죠. 네. 웹에 들어가서 또 딴 데를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또 딴 데를 들어가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네. 들어갈 때 1, 2, 3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3, 2, 1의 문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였고 어디가 종점이었고를 알아야 종점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각도에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예 이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명확해야 누가 자기도 이해하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뒤가 헷갈리면은 그게 앞인지 저게 앞인지 나 모르겠다.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의 마지막 질문에 답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두 번째 강의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의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고 소프트웨어 관한하는 유치원생의 역할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역할을 한다 그러면 유치원생 역할도 못하는 이렇게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좀 잘 이해하시고 뭐 다시 듣기를 하시든지 그래서 좀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제 다음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진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정체를 얘기하는 건데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분산 원장, 분산 시스템, 뭐 노드가 채굴을 하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 대개 본점보다는 지점을 가죠. 네. 그 지점과 본점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블록체인 문앤 아나쇼 두 번째 시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